여러분 혹시 새로운 골드러시가 시작됐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근데 그게 땅이 아니라 바로 우리 머리 위 우주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어떠세요? 이건 그냥 위성 몇 개 쏘아 올리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엄청난 미래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대체 왜 이 수십억, 수백억 달러의 돈이 지구 저궤도, 즉 리오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이 숫자 450억 달러. 이게 뭐냐면 2025년 딱 1년 동안에만 저궤도 분야에 투자된 돈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왜 이걸 우주 골드러시라고 부르는지 이 숫자 하나만 봐도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폭발적인지 스페이스 IQ 자료를 보면 2024년에 250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불과 1년 만에 450억 달러로 거의 2배 가까이 뛰어오른 겁니다. 이건 뭐 점진적인 성장이 아니죠. 말 그대로 자본이 그냥 폭발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투자자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이 새로운 영토, 저궤도라는 게 뭘까요?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보죠.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나사에서는 저궤도, 그러니까 LEO를 고도 2000km 이하의 우주 공간으로 정의하는데요. 사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입니다. 근데 왜 하필 저궤도일까요? 많고 많은 우주 공간 중에 답은 딱 하나, 바로 가까움입니다. 지구랑 가깝다는 거, 이게 게임 체인저인 거죠. 가까우니까 어때요? 당연히 통신 속도는 빨라지고 위성을 쏘아 올리는 비용은 확 줄어들죠.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할 수도 있고요. 저 멀리 높은 궤도에 있는 위성들이랑은 뭐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YG키 CEO 카를로스 모레이라가 정말 핵심을 꿰뚫는 말을 했어요. 이제 궤도에 접근하는 건 지상의 항구나 해저 케이블, 에너지망처럼 완전한 전력적 자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와, 이제 우주가 그냥 텅 빈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인프라의 다음 단계, 바로 그게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골드러시에 뛰어든 형대판 개척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그 플레이어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이름만 들어도 정말 쟁쟁합니다. 당연히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있고요. 제프 베이조스는 아마존 엘리오랑 블루 오리진 둘 다 뛰어들었죠. 심지어 반도체 거인인 엔비디아까지 이 경쟁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유럽의 유텔셋 원웹이나 국가 차원에서 뛰어든 중국까지 정말 말 그대로 별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선두 주자는 스페이스X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미 궤도에 올려놓은 스타링크 위성만 9,500개가 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 우주에 떠있는 모든 활성 위성의 절반 이상이 스페이스X 거라는 얘기예요. 정말 압도적이죠. 이 숫자 하나가 스페이스X의 독주 체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가 독주한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어요. 중국의 계획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스페이스X의 현재 규모를 아득히 뛰어넘는 무려 20만 개 이상의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14개의 각기 다른 위성 네트워크를 통해서요. 이건 그냥 민간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건 전략적인 움직임인 거죠. 이 우주 경쟁이 얼마나 거대한지 실감 나시죠? 그리고 이걸 그냥 우주 인터넷 경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주 컴퓨팅, 마지막 개척지가 드디어 열렸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강력한 AI, 그리고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통째로 우주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곧 있을 스페이스X의 IPO가 우주 산업 전체의 넷스케이프 모멘트가 될 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넷스케이프가 인터넷 시대를 활짝 열었던 것처럼 스페이스X의 상장이 투자자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돈을 이 시장으로 끌어들이면 역사적인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새로운 개척지를 다스릴 법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있긴 있는데 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주가 마치 규칙 없는 서부 시대처럼 변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수십만 개의 위성이 하늘을 뒤덮을 텐데 도대체 누가 이걸 책임지고 관리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이 거버넌스 문제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을 보면 한마디로 좀 뒤죽박죽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유엔이 만든 우주조약이라는 큰 원칙이 있고요. 또 ITU라는 곳에서 주파수를 나눠줍니다. 근데 또 각 나라로 오면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FCC가 통신 허가를 내주고 FAA가 발사를 관리해요. 그러니까 여러 기관이 각자 자기 파트만 맡아서 조각조각 관리하는 거죠. 이게 과연 제대로 작동할까요? 진짜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지금 있는 법규들은요, 지금처럼 민간 기업들이 저궤도에서 속도 경쟁을 벌이는 시대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에 국가들이 저기 높은 궤도에서 천천히 하나씩 위성을 올리던 시절에 만들어진 법이라는 거죠. 뭐랄까, 지금 포뮬러1 경기를 하는데 마차 시대 교통법규를 들이대는 거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한 기술 분야 전문 변호사가 딱 잘라 말하더군요. 우리는 이 새로운 기술을 관리할 구체적인 법적 도구가 아직 없다고요. 법과 제도가 기술 발전의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심각한 경고죠. 자,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이 저궤도 경쟁은 우리를 어떤 미래로 이끌게 될까요? 지금 우리는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저궤도의 미래, 그건 바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쪽 면을 보면요, 전 세계의 디지털 격차를 없애고 놀라운 과학적 발견을 이끌고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는 그런 약속의 미래가 있어요. 하지만 동전을 뒤집어 보면요, 통제불능의 경쟁,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스템적인 리스크, 그리고 충돌 위험으로 가득한 그야말로 혼잡하고 위험한 재앙의 미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긍정적인 잠재력은 정말 엄청납니다. 아마존 LEO 관계자가 말했듯이 이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완전한 게임 체인저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인터넷을 써보지 못했던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세상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 가능성만으로도 가슴이 뛰죠. 하지만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 하늘에 자신들의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우주를 특정 기업이나 국가의 소유가 아닌 인류 모두를 위한 공동의 자원으로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